자, 그래서 다시 이어서 하면 그 중국의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기획재정부에서 평택시에 있는 국민은행한테, 평택시 정부한테 100억만 빌려줘라. 근데 은행에서 그런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경제성을 봐야겠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응? 그 투자가 잘 되는 건지 효율을 따져서 결정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시키는 거잖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뭐 그런 경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도 없이 그냥 빌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지방정부에서는 그걸 가져다가 중앙정부 지시에 따라서 건설을 했지만 그 건설한 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뭔가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속도로는 많이 만들어놨는데 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비어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몇 년이 돌아가서 은행으로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지방정부가 평택시에서. 근데 못 갚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방재정 위기다, 이런 거예요. 관치금융 금방 얘기한 게 그런 거죠. 응? 여러분 은행 가서 대출하면 대출해 주나요? 해줄 수 있겠죠.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고 그래서 내가 앱을 개발했는데 이게 곧 이제 대박을 칠 것 같다. 근데 이걸 만들 돈이 없으니까 좀 꺼주쇼. 은행에서 보고 오, 이거 대단한데? 하면 꺼주는 겁니다.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출을 어떻게 해요? 뭐 집을 맡기죠. 담보라고 그러죠. 담보. 근데 집이 3억짜리인데 1억만 빌려주쇼. 이자 갚겠어. 그럼 은행에서 그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죠.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은행에서는 안 해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가서 돈 꺼주세요. 안 되지. 나는 신용으로 좀 해주시죠. 직장 어디 다니십니까? 몇 년 됐습니까?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도망갈 이유가 없겠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자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하면 꺼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면, 관치금융이 뭐냐면, 내가 그냥 아무 능력도 없어. 신용불량자야. 그런데 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 여기 국민은행에. 자꾸 국민은행 얘기만 하는데, 거기 오모씨 가니까 그 돈 좀 꺼주셔, 2억만. 근데 우리는 그 양반의 어떤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이는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중국은 그게 안 되는 거지. 꺼줘야 돼. 돈 밀어줘야 돼. 이러니까 이게 바로 관치금융인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은행에서 돈을 투자해서 여신을 발생해서 그것이 환수가 안 되고, 결국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금융의 위기가 오는 거죠. 금융위기 우리 겪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렵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국학을 연구하는데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연구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관치금융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어요. 중국의 경제 큰 분야 안에서 관치금융 현상에 대한 사례를 다 조사해서 이렇게 됐고, 그것이 현재 어느 정도 손해를 끼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중국 전체적인 경제 발전에서 어떻게 발목을 잡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연구 지역 방법, 연구론이죠. 자, 이것도 이제 중국의 경제 발전이 왜 갑자기 조금 멈춰섰느냐, 왜 줄어들었느냐, 뭐 이러니까 뭐 필리핀, 뭐 중남미 국가의 예를 들면서 어느 정도 후진국이 경제 성장을 막 빠른 속도로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거의 뭐 국민소득 한 10,000불 정도, 뭐 그렇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가 되면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서는 경우가 많다. 중진국 단계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그 소득 분위 구간에서 대부분이 멈춰 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시금 경제가 후퇴한다. 필리핀이 그랬고 중남미 국가들이 그랬다.
이런 얘기들. 그게 바로 그런 현상을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진국 함정을 그동안 중남미나 필리핀에 적용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중국에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적용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진국 함정이 맞다. 그럼 중진국 함정의 개념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을 해봐서 그것이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리고,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현상을 현재 경제 발전이 뭐 6%대로 떨어지고 이런 것이 중진국 함정이라 할 수 있다.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이건 중진국 함정과 중국은 맞지 않다. 중국은 어느 정도 산업 고도화를 지금 해서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지역 연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부상이라는 거 우리 한국말로 우리 발음으로는 똑같죠. 떠오르는 것도 부상이고 제가 다친 것도 부상이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 병리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들어봤나요? 그죠? 선생님은 그 중국에서 오래 살아갖고 북경에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1998년, 2000년, 그죠? 2000년 들어서면서 2008년에 북경 올림픽이 있었죠.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은 옛날에 사회주의 계획 경제였을 때는요, 아파트가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그냥 살라고 줍니다. 좋죠? 거기서 살라고 주면 평생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직장도 아들이 또 이어서 다니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구조였어요. 시골에서는 인민공사 체제였고요. 도시에서는 단위 제도였다. 그 단위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계획 경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형 경제, 민영 경제 체제로 들어섰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다녀도 부동산은 개인이 자기가 번 돈으로 사야 되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형태가 대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 뭐 대출도 많이 해주니까 부동산을 막 사재 끼기 시작했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뭐 한 평당 뭐 몇 천만 원, 평택만 해도 뭐 1000만 원 안 되죠, 아파트가. 근데 중국은 평당 거의 뭐 5천만 원 이렇게 돼요. 북경 같은 경우도 이게 올라 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럼 중국 사람들이 어떤 수입을 저축하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못 사. 그게 바로 과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담으로 북경에 있는 아파트 살려면 언제부터 저축을 했었냐면 저 옛날 당나라 시대부터 저축을 했어야 그 돈으로 지금 북경에 있는 집 한 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나올 정도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자기 돈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된 거죠. 이런 부동산 과열. 그러니까 너도 사고 나도 사고 사고 팔고 전매이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국민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기만 하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묻지마 투자. 자기가 사는 집도 아닌데 막 10집 20집 사놓고 계속 그걸 또 누가 또 다시 사서 또 팔고 계속 이런 식으로 폭탄 들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젠간 저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연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국의 부동산 문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과열되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뭐고,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언제쯤 무슨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어떻게 잘 마무리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거죠. 그게 다 중국학의 연구 분야입니다. 요즘 여기에 얘기하는 건 중국의 공급과잉이 있어요. 공급과잉. 공급이 뭐야? 만들어내는 거죠.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철강, 자동차도 또 아주 많이 생산해내요. 엄청나게 큰 나라이죠. 그러니까 철강 회사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포스코 하면 끝이지만 중국은, 물론 우리도 뭐 포스코 말고 현대제철도 있고 뭐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은 포스코 같은 것들이 엄청 많은 거죠, 자기 나라에. 근데 그 두 제철 회사도
시장은 똑같이 유럽이 되고 한국이 되고 그런 시장이 중국의 똑같은 제철회사의 시장이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뭐야? 경쟁하게 돼 있는 거지. 중국의 북경에 있는 수도 강철 회사에서 만들어낸 거하고 중국의 저쪽 북쪽에서 심양 강철에서 만든 그런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프랑스에 가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야. 아니면 독일에 가서 서로 판매 경쟁. 아니 한국에서 서로 경쟁하는 거야. 근데 하도 많아. 충분해. 사는 사람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게 특별히 심한 게 이제 자동차 철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중국의 공급 과잉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중국의 문제, 중국 지역 문제에 대한 그 연구 분야가 됩니다. 또 하나는 뭐야? 이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시진핑이 원래 그 중국의 국가 주석은 중임만 가능해요. 중임 2번 가능해요. 그래서 5년씩 임기를 2번 할 수 있어요. 10년인데 그 제한을 법을 바꿨어. 시진핑 무시무시한 거죠. 독재자들이 가는 길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작한다. 난 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중국의 발전된 뭐 빅데이터 기술, 안면 인식 기술, AI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 문제, 뭐 중국 정부에다가 비난하는 그런 것들. 얼마 전에 홍콩에서 범죄 인도 조약 그렇게 해서 홍콩에서 있는 사람들도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은 대륙에서 잡아가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제 발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회가 다양해지고 그 다양한 사회의 요구를 받아주는 그러한 그 역할이 정치인데 오히려 정치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공산당이라고 하나의 정치 단체가 정당이 계속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정치 민주화 얘기 맨날 나와요. 그다음 소수민족 분리독립 문제 나와요. 티벳 분리독립 맨날 하죠. 스님들이 맨날 기름 붓고 스스로 분신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신강 위구르에는 그 사람들은 뭐야 회족들이잖아. 거의 이란 사람 같이 생긴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도 독립을 요구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강력하게 무장 경찰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억누르고 있단 말이지.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항상 틈만 나면 우리를 독립하겠다고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있고요. 뭐 1989년에 있었던 뭐 천안문 사태가 있지만 중국 내에서 어떤 반정부 인사들 리우 샤오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게 만들고 뭐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뭐예요? 홍콩 문제 계속 나오죠. 최근에 홍콩 보안법 통과해서 홍콩의 민주를 난리치고 특히 이 홍콩은 홍콩과 대만은 국제 문제가 아니라 홍콩은 영국령이었고 그죠? 대만은 그 뒤에 미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어떤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놓고 다툼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보복 뭐 이런 것들을 막 다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홍콩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 그거 적용하면
우리는 홍콩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대우를 앞으로 안 해주겠다. 영국 같은 나라는 야 그러면 걔네들한테 우리 홍콩 시민권 주겠다. 별 얘기 다 하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중국의 어떤 내부이면서도 국제적인 문제예요. 홍콩 문제, 대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티벳 같은 그런 소수민족 독립 문제 이런 것들이 중국은 야 그건 국내 문제야 라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게 왜 국내 문제냐 국제 문제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지금 특히 대만의 집권은 민진당이라고 국민당은 오히려 공산당과 경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대륙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어찌되었던 끊임없이 공산당과 접촉하고 그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당이라면 대만에 있는 또 하나의 정당인 민진당은 지금 차이잉원 이 여자가 차이잉원인데 이번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이제 그 민진당은 대만의 독립을 지향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뭐 중국 필요 없다 우리는 뭐 중국말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따로 독립할 거야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항상 그 뒤에 이제 미국이 있고 유럽 서방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게 뭐야 홍콩의 어떤 인권 문제 대만의 어떤 뭐 독립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도 국제 문제이면서 중국 문제인 이런 영역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또 그 분야에 앞서서 어떤 그 유명한 학자들이 연구했는지 그 연구를 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과의 경쟁이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뭐 무역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숫자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숫자나 규모보다 훨씬 미국이 많죠. 그러니까 요번에 몇 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냈겠다 하면은 뭐 중국도 똑같이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총알이 떨어지는 거야 중국은. 그래서 우리 나머지 또 뭐 물품에 대해서 몇 프로를 몇백 건, 몇천 건에 대해서 관세를 적용했다. 미국이 이제 가면 중국은 없어. 더 이상 수입하는 물품이.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그 무역 보복이 중국에 더 데미지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미국과의 이런 경쟁, 갈등 구조를 해결해 내야 되는데, 뭐,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 또 우리, 아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우리 트럼프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주도권을 뭐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중국과 어떤 대립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 미중 관계를 연구할 수 있어요. 또 여기에서 이런 관계에서 또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되는가?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이렇게 가야 된다.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짱콜라들한테 그만하고 뭐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또 중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주장이 아니라 어떤 근거, 어떤 자료, 이러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중국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뭐 너무 이제 중국이 크고 뭐 1대1로 해서 이 유라시아를 뭐 아우르는 데를 중국이 다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에이펙을 활성화시키고 최근에는 뭐 경제 파트너십인가 뭐 해서 우리나라도 들어오라고 난리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의 주도권 경쟁이 지금 중국과 미국 G2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어떤 이런 성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입장이 지금 현재 입장이다. 그럼 이 두 나라의 경쟁 구도 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아니면 어떤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음? 아까 얘기했던 그 남중국해에다가 인공섬 만든 거 있죠?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대외 현안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해양 쪽을 했어. 해양법을 적용해 봅시다. 해양법이 무슨 것이 있어서 여기는 해양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여기는 역사적으로 뭐 베트남과 뭐 이런 나라에서 이런 게 있었다. 역사적으로는 어땠는데 어느 시점에 의해서 뭐 중국으로 중국의 실리적인 지배로 넘어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 이런 거에 의해서 중국은 여기를 내놔야 된다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이 어떤 그런 국제법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중국 여기를 이렇게 인공섬으로 만들어서 실효 지배를 하면 그것은 다른 국제사회의 어떤 뭐 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을 연구하는 중국을 어, 연구 분석하는 그러한 주제들이 되겠어요. 이것도 큰 주제예요. 거기서 또 세분화해서 더 잘게 썰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드리고 싶은 말은 중국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응? 그 뭐 싸구려 수출하고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이제는 중국에서 뭐 드론 산업이 앞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떼제베 뭐 KTX 이런 거죠. 그런 우리는 그 당시에 KTX를 도입할 때 얼마나 그게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어느 나라 거를 사올 건지. 중국은 어때요? 자기네들 기술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어? 세계에 있는 모든 기후, 무슨 지형, 모든 고도가 높거나 낮거나 강이 있거나 하천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중국 전국에다 깔았어요. 그 기술 직접된 노하우를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의 지형과 기후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고속철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우리 또 우리는 신용카드 쓰고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야? 이런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 그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알리페이라든가 위챗페이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는지. 물론 우리나라는 뭐 개인 정보 보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용되거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꺼려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는 것들을. 근데 중국은 정부가 당연히 갖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 하면은 잡아가니까. 조용히 해. 그냥, 니네들 그냥 써. 국가가 니네들 정보. 어저께 너 어디 갔었구나.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전의 양면인데, 이런 거 이제 뭐 이런 기술을 핀테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상당히 앞서 있어요. 중국적 상황에서는 이게 가능하니까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런 여러 가지, 뭐 공유경제도 있죠. 요즘엔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자전거들을 어디 갖다 놓고 세워놓고 갈 때 사용하고 아무 때나 다시 길거리에 서 있는 자전거 탈 수 있게 이런 공유경제도 상당히 발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자기들 말로 새로운 중국의 신사대 발명이라고 해요. 공유경제, 뭐 고속, 철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국에 발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고속철도 그 안에 들어가고 알리페이 뭐 드론으로 뭐 배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드론 나옵니다만 뭐 인터넷 쇼핑 뭐 그 딜리버리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미 시행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저 첨단 분야에서도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자. 중국이 여전히 뭐요? 아, 더럽고 뭐 이런 나라.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민주화도 안 돼 있고. 그렇지만, 어, 앞서 있는 부분은 앞섰다고 인정하고, 또 후진적인 것은 후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중국을 분석하는 그런 것. 그런 분석을 위한 어떤 관심, 그런 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국학 공부에 동기도 얻고, 또 그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이 중국학 공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신입생들은 뭐 제대로 얼굴도 못 보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조만간 보기를 희망합니다. 뭐 다음 주에는 시험은 어떻게? 시험은 우리가 저 단체 톡방에서 선생님이 공지할게요. 일단 이거만 보시고 이번 학기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라도 2학기에 다시 뭐 여러분들이 수업이 되면 이제는 이렇게 녹화 말고 실시간 수업으로 서로 얼굴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는 뭐 그야말로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예,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